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종입니다. 오늘은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네 번째 작품으로 김나연 감독님의 실버 택배를 함께 보셨습니다. 영화 실버 택배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46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 배우 부문 수상은 물론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 및 상영을 한 영화입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김나연 감독께서 오셨고요.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 택배를 연출한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언제나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함께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2개의 이벤트가 이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도 한번 했던 이벤트인데 라이브 스트리밍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실버 택배를 보신 소감이나 궁금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독님께서 직접 2분을 뽑으시면은 영화 관람권 한 매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하실 분들 외에도 유튜브 녹화분이나 N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실버 택배를 보신 소감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역시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 한 매씩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3일부터 5월 25일 중에 올라온 감상평에서 2분을 고를 거고요. 대신에 샵 인천영상위원회, 샵 별별시네마, 샵 실버택배 태그와 함께 소감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화 정말 재밌게 봤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영화 실버 택배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어느 날 그냥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어떤 노인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실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뒷모습이 되게 기억에, 인상이 되게 깊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그거 아마도 지하철 택배라고 하셔가지고 전 그 처음 알았거든요. 그 직업이 있는지. 그때부터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서칭해보다가 그 조용문이라는 지하철 택배원 분이 계세요. 실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이러시는지. 그래서 그분이랑 연락을 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기록을 하다가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기사 같은 뭐 이렇게 뭐 사건이나 이런 걸 잘 쳐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지하철 택배 그 불법 통장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또 이런 범죄에 관련된 택배 일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네,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래서 구속이 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영상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영상 기록은 극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인터뷰였던 건가요?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생각하셨던 것인지? 다큐멘터리를 원래 찍으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찍다 보니까 이거를 영화로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두 개를 병행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이게 또 굳이 내가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극영화 감독이다 딱 이게 구분을 해놓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네네네. 이게 영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화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도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배달 알바 같은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 주인공 정숙도 뭐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와중에 또 자식들한테 뭐 도움을 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이고 그냥 전형적인 부모님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저는 이 영화를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다양한 관점을 다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젊은 층한테도 치이고 뭐 부모로서 자식한테 희생하는 등 그런 어떤 연민 어린 시선도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중간에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는 태극기를 든 분들이 등장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맞나요? 아, 설정이? 캐스팅을 아, 맞습니다. 아, 설정 그거 네네. 맞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연민의 시선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마냥 연민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구나. 뭐 정숙도 이 범죄를 하게 된 게 뭘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범죄라는 걸 잘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듯이 말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메시지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어렵어. 막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결국에 우리도 늙어서 받을 시선들이고 받을 불만들이잖아요. 그걸 좀,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그런 불만들 같은 거를 좀 해소하고 싶었다? 아니,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네. 어떤 감독님이 처음부터 어떤 시선을 고정하고 정해놓고 그렇게 바라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네. 이게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다양한 관점은 관객한테 맡겨진 거고 대신 그 다양한 관점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담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큐멘터리로 처음에 접근하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아. 제 나름대로의 생각. 네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객분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리톱스라는 게 네. 그 꽃집에 있었던 그거 말하는 거 맞죠? 네, 원래 맞습니다. 있는 잎의 양분 빨아먹고 새잎이 나오는 식물.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 유추는 되는데 네네. 감독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톱스라는 식물이 되게 희한하게 생겨서 저도 처음에 보고 똑같이 꽃집 아줌마한테 여쭤봤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리톱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었죠. 리톱스가 어떤 식물인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보던 중에 그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죽은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가운데에서 진짜 탱탱한 새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탱탱한 새잎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원래 있었던 잎의 물과 양분을 다 빨아먹어야 그 아이가 이렇게 그걸 찢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부모랑 자식 관계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양분을 빨아먹히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치같이 되는 거고, 그 리톱스한테는 그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희생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숙이 그걸 보고도 뭔가 놀라면서 그게 내 인생 같다라는 그런 게 좀 놀라면서 듣는, 네네. 그게 또 희생하는 부모님들은 또 그걸 또 희생이라고 받아들이진 또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딸로서 제가 어머니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저한테 이렇게 딸 낳는 게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식은 뭐 온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그냥 희생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진이야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희생이라고 본인은 생각 안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자식한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소감도 두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흔경님께서 잘 봤습니다.
할머니한테 냉담하고 막대하는 주위 사람들 반응이나 이런저런 상황이 현실적이어서 한편으로 무섭게도 느껴지네요 라고 올리셨고요. 아, 이분 질문을 올리셨네요. 자도르님께서 영화가 되게 묵직하네요. 이 영화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이게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이 뒷이야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때 했었을 때 이 정숙이 이렇게 살다가 그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더 심층적으로 받고 위협을 더 느끼고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숙이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숙은 되게 독립적이고 그 가족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겠는데. 그죠? 저도 그럼 궁금해지는데요. 독해지는 네, 그러니까요. 그 정숙 역할 하셨던 변중희 배우님 맞으시죠? 네네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캐스팅이 되게 특별했는데 제가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이라는 단편 영화를 그리고 시나리오를 원래 그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실제로 취재하시는 분도 할아버지셨고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쓰고 있었던 첫 거에는 이렇게 막 가족 얘기도 별로 없었고 약간 상황 그 지하철 택배라는 직업에 더 비중을 두고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 누구시지? 와 이러면서 그 배우님한테 빠져든 거예요. 변정희 배우님한테 빠져들면서 시나리오를 이제 할머니로 바꾸고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에이전시나 뭐 이런 게 있으시지도 않아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이러던 중에 저희 PD님이 임철수 PD님이라고 PD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이 배우님 너무 캐스팅하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철수 PD님 보시고 이분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랬는데 보인영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머 진짜요? 그럼 연락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네, 캐스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화가 잘 되려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이게 변중희 배우님과 극 중에 정숙이 비슷한 나이대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실제로도? 맞습니다. 이게 다른 세대가 내 세대를 보는 관점과 내가 나의 세대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숙이란 인물이나 이 등장하는 노인들의 그 캐릭터 해석에 있어서 이 배우님과 변중희 배우님과 감독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몇몇 에피소드에 한해서는. 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변중희 배우님이랑 얘기도 하고 대본 리딩을 할 때 그 배우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대사의 말 같은 단어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정숙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생각을 한 말이랑 실제로 그 나이대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말이랑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고쳐주신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보험 있잖아요. 보험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저는 생명보험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인트로에 그 곽씨 할아버지가 생명보험 뭐하러 드냐고 상조보험 들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죽고 나서를 그게 변중희 배우님의 아이디어셨거든요. 그래서 전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맞아 상조보험을 더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참고를 해서 넣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상조보험이고 근데 이게 실제로 정숙이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보험이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 직원의 표정에서 뭔가 좀 알 수 없는 묘한 그런 표정이 스쳐갔었거든요. 네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씬을 넣게 된 이유는 정숙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숙을 보는 우리를 그 보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라는 감정이 들게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보여드리긴 싫었고 그래서 알듯 말듯하게 정말 우리가 보험사랑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알듯 말듯하게 하고 싶어서 막 사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뭐 안마 의자라든지 그 박정원 배우님의 그런 표정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통해서 좀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조보험의 정숙이 현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사기고 약간 네. 아, 현금으로. 네네. 아. 그래서 현금으로 하시면 안마 의자 드린다고. 현금으로. 네, 그런 거구나. 지금 또 소감평이 한 번 올라왔는데요. 딸이 하는 잔소리가 실제 느낌이 강해서 순간 영화가 아닌 삶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딸이 하는 잔소리가 굉장히 리얼했는데 이게 연기적으로도 물론 배우님께서 굉장히 잘 구현을 해주셨지만 이게 감독님께서 아마도 담아두셨던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딸이 되게 막 엄마가 사는 삶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그게 어떤 감정일까요? 그게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끌어안고 살면 잔소리도 하고 서로 싸우기라도 할 텐데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데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한테도 되게 화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이 엄마랑 딸씨는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정말 비슷해요. 제가 거기서 약간 그 관찰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전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계속 짜증을 낼 때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서 어머니랑 얘기하고 그래 보면 이게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데리고 살 수도 없고 같이 막 부딪혀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딸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화내는 식으로 막 다그치는 식으로 나가는 거고. 네. 그런 감정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보는데 그 감정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걱정되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일을 그만둔다고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걸 본인이 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짜증나고. 맞아요. 네. 예. 약간 예를 들면 할머님이 어떤 다른 분이랑 사시는데요. 할머님 혼자 사시는데 다른 분이랑 이렇게 둘이 동거를 하신대요. 아시는 분이랑.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할머니랑 같이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너가 할머니랑 같이 살 거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냅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좀 안 입고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 돼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풀어놔야 된다는 그런 말을 그때 알았었어요. 좀 너무 개인적인 아닌가? 이해되세요? 네, 좀? 이해는 돼요. 뭐 현실과 이상의 괴리이기도 하고. 예. 저는 이게 영화에 삽입된 그 음악 스코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울적하면서도 밝고 긴장되면서도 흥겨운 이게 톤앤매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 내용과 맞물리면서 되게 블랙 코미디적인 정서까지도 느껴졌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뭔가 아무튼 심혈을 되게 기울였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어떤 점에 주의해서 작업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음악 감독님이 너무 작업을 잘 해주셨고요. 더 띠미라는 음악 영화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진짜 어렵게 말했거든요. 신나는데 안 신나고 슬픈데 안 슬프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으로. 딱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좀 구체적인 음악 그 악기는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피아노보다는 줄 음악을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기타? 막 약간 그런 세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되게 이렇게 심플했으면 좋겠다. 근데 심플한데 안 심플하고 약간 그렇게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태극기 씬에서는 되게 제가 이게 저희 조감독님 김남석 조감독님이 태극기 무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왜 넣냐 굳이 왜 넣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둘이 대화를 그걸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겁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겁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무겁게 가면 안 되겠다. 원래 생각했었던 것도 무거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음악 작업을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딱 원했었던 무게에 그렇게 딱 컷이 만들어진 거 같아서 제가 중간에 살짝 놓쳤는데 네. 그 태극기 부대가 나오는 부분을 음악 감독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조 감독님 아, 조 감독님이? 네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도 뭔가 좀 이질적인 그 영화에 등장했던 노인분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진 노인분들이 등장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묘한 밸런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들어간 게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런 장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악 감독님도 감독님께서 요구하신 뭔가 좀 쉽지 않지만 네. 그 묘한 선 그거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감독님께서 연출을 잘 하신 거죠. 네. 감독님. 많은 분들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좀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고. 네. 이 영화 중에서 감독님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감독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잠시만요. 생각하고 있어요. 다 좋아가지고 하나만 제일 좋아했던 장면. 그 장면이요. 그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사운드로는 전화를 하고 있고 그 정숙은 은평다방 밑으로 내려가는 씬. 저는 그 씬이 좋았어요. 이게 저희가 되게 그 씬이 되게 힘든 씬이었었거든요. 왜냐면 막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다 해서 저희가 막 조명을 막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걸 촬영 감독님이랑 이 컷을 원래 콘티상으로도 이어지는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정숙이 보험사를 만나기 전까지 이어지는 컷이었는데 그게 감독님이 촬영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하시다가 그 창문 안에 비춰지는 보험사 분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거기까지는 예측이 된 게 아니었었는데 촬영 감독님이 그렇게 잡아주셔가지고 그 씬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네, 말씀. 그 씬은 기술적으로 뭔가 되게 잘 돼서 생각지 않게 우연으로 잘 나와서 되게 좋았던 씬이고 한 씬은 그 떡 먹는 씬이 네네네 그게 변중희 배우님이 좀 애드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목 막히게 먹는 씬이었었는데 떡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소리 들리시니까 이렇게 막 급하게 먹으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그게 애드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열차가 오는 타이밍도 예상치 않았는데 그때 딱 열차가 딱 오고 배우님이 그걸 딱 캐치하셔서 이렇게 옆에 보시고 일어나시는 그 씬이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이 물론 배우님이 전체적으로 연기를 다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떡 먹는 장면이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이거 그냥 떡 먹는 장면인데 왜 눈이 가지 했는데 그냥 진짜로 왜 지하철에서 그런 뭐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씩 해서 파는 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그거 집어서 드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그냥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생동감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방은 네. 지하에 있는 다방이잖아요. 네네네. 일부러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다른 카페였는데 좀 더 현실적인 카페였는데 이제 배우님이랑 시나리오를 짜면서 그리고 그 카페가 좀 환경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툴을 생각해보자, 삐안을 생각해보자 하다가 배우님 얘기를 하다가 막 엄청 자기가 익숙한 곳인데 그곳이 되게 좁고 잘 들리는 곳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체인점을 하기엔 좀 더 특색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은평다방이 그 은평구가 저희 동네에서 다 찍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은평다방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되게 음침하고 막 약간 그런 지하라서 좋다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어요. 저희 그 장소가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 세대, 근데 젊은 세대들은 보통 1층에 있는 카페 하면 밖으로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카페를 가잖아요. 근데 보통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생뚱맞게 지하에 있는 다방이 있는데 맞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고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그런 행동과 맞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관성이 또 느껴져가지고 장소 선택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다방이. 없어졌어요? 네, 찍고 나서 없어졌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원래 막 3층에 있다, 2층에 있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신 아 진짜요? 네, 그게 몇십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몇 번 가시고 했었던 곳인데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그거 되게 묘하다. 그죠? 예, 4층부터 천천히 내려와서 지하로 네, 맞아요. 없어졌다는 게. 원래 옆 건물에 4층에 있었는데 3층 내려오시더니 지하로 가지고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화를 더 깊게 볼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김현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그 감독님 별별 시네마 소감 어떠셨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집이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영화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니네 영화관에서는 한번 해본 거 그래요? 네. 해본 거 같아요.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쵸, 느낌이 좀 다르죠.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은 이렇게 격주로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요. 오늘 보신 실버 택배는 내일 5월 13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서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근황은 근황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감독을 열심히 감독님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 바람이지만 그 목욕탕 시나리오를 완성을 해서 꼭 영화를 찍는 것이 이번 연도 안에 영화를 찍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목욕탕 시나리오? 네, 제 또 엄청 지하철도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너무 찍어보고 싶었고 옛날에 많이 다니던 공간이라 관심이 있었는데 목욕탕도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정말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목욕탕이라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목욕탕이라는 공간을 거의 한 20년을 넘게 본 거잖아요. 저는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소감과 질문을 올리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을 고르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 볼까요? 감독님께서 직접 두 분을 고르셔야 돼요. 네. 네. 이거는 처음 받았어요. 이런 질문은. 자 일단 네. 자도르님. 네. 그리고 현우님. 현우님? 김현우. 김현우님. 네. 잠시만요. 근데 자도르님. 질문이라 그런가?
네. 그러면 자도르님과 현우님 두 분께 영화 관람권 한 명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전 보신 영화 실버 택배에 대한 소감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역시 영화 관람권 한 명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감상평에 샵 인천영상위원회, 샵 별별시네마, 샵 실버택배 태그와 함께 소감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실버택배 김나영 감독님과의 감독과의 대화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도 영화에 대한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주 뒤에 5월 26일 수요일에 구정혜 감독님의 공간의 끝이라는 영화가 상영하거든요. 그때도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